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괜히 쑥스럽네요. 저희 남편이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점심 먹으며 같이 듣다가 우리 얘기도 써서 보내봐 라는 남편의 권유에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니다. 제가 문화센터에 글쓰기 교실로 공부하러 다니거든요. 어디 공모전에는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 취미 삼아 혼자 써보는 저를 보다가 권하더라고요. 제 나이쯤 되면 누구나 큰일 한두 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나 봐요. 여기 사연들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 형제, 자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꽤나 부유한 집에 3남매 중 막내딸로 어린 시절에도 남들 다 하는 고생 한 번을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저 어릴 때는 다들 어려울 때라 힘들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그런 고생 없이 자란 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형편의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해 물려받은 것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본 적도 없던 것 같네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나름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제 여고 동창들은 저를 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저를 향해 공주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아무 구김 없이 허허실실 그렇게 삶이 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은혜롭지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건방진 생각도 했죠. 감사하는 마음과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거만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소위 갑질이라는 것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은연히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나는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며 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타고나 보니 운이 좋게도 부유한 집이었고 온화한 부모님 덕에 밝게 자랄 수 있던 것뿐이었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건지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세상이 다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건지 철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다 정말 귀한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저처럼 선택받은 인생으로 행복하게 잘 키우려고 결심했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에게 들어가는 것은 다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입덧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들도 하는 고생이니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잘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니 그조차도 반갑고 귀여웠습니다.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제 안위를 걱정하느라 저보다 더 몸살이 날 정도였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은 무거웠지만 아이를 만날 날들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남편과 저 둘 중 누구를 더 닮았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일까? 공부는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들을 하며 매일 아이에게 편지도 쓰면서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전달되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제가 부모님께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며 자라게 해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만큼 누려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임신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찾아온 아이라 누가 흉을 본다 하더라도 유난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과 제 사이에 유일한 아이일 거라는 생각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사정을 양가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아는지라 저의 그런 유난 어린 행동들을 이해해 주시기도 했고요. 오히려 좋다는 것들을 권해주시며 너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는 거야. 뭐든 너 좋은 대로 해. 라고 하셨으니까요. 옛날 분들이라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도 그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잘 낳아서 저희가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만 바라주셨죠. 남편도 사남매 중 셋째였기에 아들 손주가 없는 상황도 아니어서 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넓은 아량으로 저와 남편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저는 아이만 잘 낳아서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같이 봐주실 분도 구해놓았고 기적이며 아이 오시며
친구며 좋은 것으로만 다 준비를 해두었고요. 매일이 설레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아이가 꿈틀거리는 태동을 느끼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자다 말고 아이의 발길질이 너무 아파 깰 때나 수시로 당겨오는 아랫배에 주저앉을 때는 임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하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임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셋도 많이 낳으셨지만 둘까지는 낳는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외동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철딱선이 없고 아나무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낳지 못하니 남들이 더 아이를 위해 애를 쓰겠다고요. 일종의 자기 위안이었겠죠. 그런데도 아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임신이라는 게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남편은 내내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해 주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을까. 임신 기간 동안 맛있는 거, 좋은 거를 해주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 노력 덕인지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몽도 오색 구름 속을 걷다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다가가 꺾은 푸른 꽃을 품에 안는 꿈을 꾸고 얻은 아이라 엄청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다 태기를 느끼고 짐을 싸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양수가 터져 우왕좌왕하며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정일 즈음 아이의 휴가를 내고 제 곁에 있던 남편도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어찌나 아프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되는 일은 다 그렇게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겨우겨우 견뎌내었습니다.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되고 나서 아이는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간의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어찌나 씩씩하게 우는지 소리만 듣고도 아들인 걸 알겠더라고요.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장군감이라며 양가 어른들이 다들 성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라니 안심이다. 둘째가 생겨도 마음 편히 있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테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고했다. 많이 힘든 출산이었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너무 고생했어. 라며 저를 다독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다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묵묵히 기다린 것처럼 그러더니 마음을 많이 졸인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젖도 잘 돌고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밤 수유를 할 때도 꿀떡꿀떡 먹고 골아 떨어져 자더라고요. 아이를 돌봐주시러 온 이모님도 아이가 너무 순해서 버겁지가 않다며 아이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셨죠. 어디를 데리고 가든지 인물이 좋다. 아이가 너무 의젓하다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당신을 만나서 자식도 잘 봤어. 라며 저보다도 더 좋아라 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도 주변에 아는 분들은 다 불러 모아 할 만큼 성대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돌잡이에서 명주씨를 짚고 돈을 집어 모두들 부모처럼 부유하게 오래 살겠다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좋은 말들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잘 자랐습니다. 또래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4살을 넘기고 책을 읽고 싶다며 글을 가르쳐달라고 한 뒤로는 뭐든지 배우는 족족 깨쳤습니다. 영리한 아이라 저와 남편의 말도 잘 받아들였고 반듯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특출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느끼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제가 너무 경험도 없었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고 하더군요.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고 음료에 물까지 꼼꼼히 싸서 가방을 꾸렸습니다. 아이는 소풍을 가기 일주일 전부터 설레어하며 좋아하더군요.
놀이동산에 있는 식물원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첫 소풍에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유명한 유치원이니 선생님들을 믿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잘 다녀오겠거니 하며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도 저에게 손을 흔들며 즐겁게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제가 본 아이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탄 버스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엄마들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차가 막혀 그러겠지 하며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그러던 중 유치원을 지키던 선생님이 달려오시더니 어머님들, 아이들이 탄 차가 사고가 나서 근처 병원으로 다 옮겨졌대요. 얼른 가보시죠. 라고 하시더군요. 사고라는 말과 병원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 있던 학부모님들은 다들 아연실색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곳곳에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응급실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도 보았지만 저희 아이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보여 선생님, 저희 석진이는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라며 물었는데 선생님께서 어머님, 석진이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라며 우시더라고요. 많이 다치다니요? 어쩌다가요? 라고 물으니 석진이가 잠이 들어서 벨트를 풀고 기대어 있었는데 차가 구르는 바람에 석진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간 걸 제가 봤어요. 병원에 올 때도 석진이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 후로 저도 보지 못했어요. 라며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에 저는 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꼼꼼히 살피고 살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얼굴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물었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민석진 아기 어머님 맞으시죠?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 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저희 석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머님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따라가 보니 침대 끝으로 보이는 아이의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아, 이제 아이를 찾았구나 싶고 아이를 얼른 안아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이가 부르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저는 깨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의 가슴팍을 누르며 아이가 숨을 쉬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몸이 들썩이며 피를 철철 흘리며 눈을 뜨지도 못하고 처져 있는 모습에 저는 아무 생각도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얼른 괜찮아지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으며 소풍을 갔던 아이는 제품으로 달려와 엄마,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갔을 때보다 더 재미있었어. 얼른 집에 가서 그림 그려서 남겨야지. 라고 했어야 했지만 아이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며 저와 남편은 몇 차례 실신을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둘 다 아이를 따라간다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남편의 할아버지 산소 곁에 작은 봉분을 만들어 아이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돌아오는데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인지 아이의 봉분에 엎드려 석진아, 석진아 라며 울었습니다. 유난히 겁이 많은 아이인데 혼자서 두고 가려니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재수씨 갑시다 가요. 어른들도 못 가시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석진이가 어떻게 편하게 가겠어요. 민식이 너도 얼른 일어나. 아빠가 돼서 그렇게 나약하게 굴면 어쩌니? 라며 달래셔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아침에 일어나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앞에 가 등원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의 산소에 가서 아이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진아, 엄마는 어제 집에 가서 석진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왔어. 아빠랑 석진이 방에서 자는데 이제는 석진이 냄새가 사라져서
오늘부터는 가서 보고 오기만 하기로 약속했어. 하늘나라는 어때?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니? 엄마가 석진이 뱃속에 가질 때 본 오색구름이 우리 석진이 천국 갈 아이라는 거 알게 해주는 꿈이었나 봐. 엄마가 그런 꿈 꿔서 미안해. 많이 아팠을 텐데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피가 너무 많이 났는데 엄마가 씻겨주지도 못하고 보내서 너무 미안해. 라며 아이에게 하든 말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내려와 집으로 가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마치고 돌아와 저녁까지는 말없이 저를 돌보며 지내다가 제가 잠이 들고 나면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주머니께서 술병 치우시는 것을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편에게 뭘 어떻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아마 그랬을 테죠. 아이가 없는 내일은 우리에게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고 매일 멀쩡히 해가 뜨는 것조차 원망스러웠으니까요.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온 삶의 빛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억울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 아이만 그렇게 떠났다는 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고는 버스 기사님이 아이들이 견학하는 동안 몰래 마신 술 기운으로 졸음운전을 해서 난 사고라고 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했던 아이들은 다 무사했고 심하게 다친 아이들도 있었으나 사망한 아이는 저희 아이뿐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멀미가 심해 선생님과 앞자리에 앉았는데 잠이 든 아이가 불편할까 싶어 벨트를 풀어 아이를 무릎에 누이셨다는 선생님께 더 이상 원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맥주 한 캔 정도 마셨기 때문에 취할 정도의 음주가 아니라 방심을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저희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다닐 정도로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저까지 살펴야 했던 남편도 힘이 들었는지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일하시던 아주머니도 오시지 못하게 하고 저와 둘이서만 지내더군요. 아침에 같이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에 가서 등원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의 산소에 가 저와 함께 아이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그 모든 일을 남편은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다니다 보니 조금씩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다며 웃게도 되더라고요. 아이가 떠난 지 2년쯤 되고 나니 유치원에도 가지 않게 되고 아이 산소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가게 되었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석진이는 여기 없어. 석진이도 없는데 엄마랑 아빠가 미련하게 석진이를 보려고 자꾸 오는 걸 석진이가 좋아할까? 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살던 곳에서 좀 멀리 이사 가고 싶다면서 슈퍼마켓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석진이가 아빠, 나는 나중에 슈퍼마켓 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과자 실컷 먹을 거예요. 라고 했었대요. 제가 아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과자는 잘 사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몰래 제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이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싶다며 살던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가진 재산을 정리를 해 슈퍼마켓을 차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는 건 좋았는데 이사를 가면 아이 방도 없어지고 아이의 흔적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우리 석진이는 어쩌라고 이사를 가.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안 가. 아니 못 가. 여기서 이사 가면 석진이 방은 어떻게 할 거야? 라며 때를 쓰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잊기로 결심했었을 겁니다. 아이가 없다는 말도 제가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 저를 챙기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잊을 수 없기에 한 번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슈퍼마켓을 하겠다고 했을 거고요.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저는 아이 방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어차피 회사도 그만두었으니 외국에 나가 좀 살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잊고 털어버리고 오라고요. 아이의 일은 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저희가 너무 거기에 매여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요.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시부모님의 그 말씀이 그때는 어찌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나 이 집이 너무 무서워. 우리 석진이가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지 않아서 이러다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나 석진이한테 못난 아빠이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라면서 우는데 저는 더 이상 이사 문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며 아이 방은 가장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아이의 물건들을 상자에 정리를 하면서 울다가 물건을 싸면서 남편과 아이의 첫 탄생부터 떠날 때까지 수백 번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괴롭기도 슬프기도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사랑스러웠던 모든 순간을 이야기로 나누다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런 보석 같은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너무 값진 보물이라 먼저 데려가신 거라고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남편은 이사가 결정되고 슈퍼마켓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더군요. 남편이 차리는 슈퍼마켓과 새로 이사가기로 한 집은 모두 한 동네였는데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은 한적한 기분이 드는 곳이기에 마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괴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남편이랑 슈퍼마켓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잘 팔릴 만한 것들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좋아할 만한 물건들로 채우게 되긴 했죠. 그마저도 좋았습니다. 아이에게 먹이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아이의 산소에 갈 때는 아이가 좋아했던 과자를 꼭 챙겨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곤 했거든요. 아이가 제가 먹지 말라는 과자를 저 몰래 먹으며 얼마나 행복해했을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떠나고 없으니 뒤늦게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그렇게 아이 산소에 가져다 놓은 곳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다시 태어나 우리 아이를 또 만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꼭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면서요. 친정 어머니는 그런 저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을 전화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아직 젊다. 혹시 모르니 병원 가서 확인해보고 아이 가져. 그래야 너도 민서방도 살아. 석진이는 이제 그만 마음속에 묻어두고 너희 부부 살 궁리는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어쩌면 또다시 우리 석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석진이도 잘 못 지킨 우리가 다른 아이는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는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져 울었습니다. 우는 제 모습을 본 남편도 울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말도 없이 남편과 저는 지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제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주어 병원에 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스트레스가 높아 임신이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운동도 하고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고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진단 결과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전에 임신에 관한 문제는 제 쪽에 있다고 했는데 제 몸 상태도 더 나빠졌고 남편의 몸도 건강하진 않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날 때처럼 간절하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하며 싸둔 아이의 짐상자를 쓰다듬다 울고 잠이 들었죠. 하지만 아이는 쉽게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매달 실망하고 속상해하면서 남편과는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잘 나누지도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은 마음이 일더라고요. 그런 날들을 보내던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다시 돌아오며 여보, 여기 좀 봐. 라며 무언가를 하나로 안고 들어오기에 저는 꽃다발인 줄 알고 뒤돌아보고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이 품에 안은 건 아이였거든요. 정말 이제 막 낳은 갓난아이 같았는데 집 앞 대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나온 자식인데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데리고 들어온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결백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눕히며 이리저리 살피면서 다친 곳은 없나 보는데 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웃더라고요. 입을 삐쭉 내밀며 옹알이를 하듯이 뭐라고 하면서 말하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아웅 아웅 헤헤 하는 소리에 저는 마음이 녹아나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짐가방에는 아이 엄마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한 통 나오더라고요. 내용에는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 이렇게 아이를 맡기지만 꼭 아이를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쓰인 편지에는 얼마나 꾹꾹 눌렀었는지 종이가 깊이 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에는 혹시나 제가 사정이 있어 아이가 자랐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이의 20번째 생일에는 기차역 앞으로 보내주시면 그때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지 마시고 가엾게 여겨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 밖에도
아이의 생일과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분유량은 어느 정도인지, 기저귀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해주었는지도 자세히 썼더라고요.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제 말에 남편이 여보, 우리 그냥 이 아이 기르면 안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가 가기에 단번에 딱 끊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웠고 저희 아이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남의 아이까지 제가 기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은 알겠다는 듯이 제 손을 잡고 여보, 이 아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어. 우리 아이 못 만나면 계속 절망하고 석진이만 그리워하면서 슬퍼만 하다 나이 들 거야. 물론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더 힘들겠지. 그래도 현이야, 이 아이가 우리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줄 마지막 아이일 수도 있어. 라며 달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울어서 보니 응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곁에 있는 가방에서 기저귀를 찾아 갈아주는데 여자아이더라고요. 여자아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아이를 받아들여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아이이다 보니 우리 석진이랑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저를 보고 웃는 아이를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아 신고도 되어 있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호적에 입양이라고 등록할 수가 없어 아이는 친생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선진이로 정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이에게도 저희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기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다행히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깡총이듯 몸을 흔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수시로 간식을 주게 만들더라고요. 사서 먹이지는 않고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 사과, 딸기, 배, 포도 이런 것들로 찌고 갈고 뭉치고 해서 만들어 먹였습니다. 석진이가 잘 먹던 것 위주로 만들어 먹이면 희한하게 선진이도 잘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는 제가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임신했었어? 아이가 좀 크다. 언제 나왔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괜히 그런 질문에 답하기를 꺼려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자리를 떠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아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웃으면서 뭐 애를 여기저기 자랑하다가 났나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점점 제가 낳은 아이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의 돌잔치는 저희끼리 조용히 치렀습니다. 양가 어른들과 친척분들만 모시고 아이를 인사시킬 겸 돌잔치를 했죠. 아이의 친엄마가 적어준 아이의 생일에 맞춰 돌잔치를 하는데 양가 어른들은 그래, 예로부터 업둥이는 복덩이라고 내치지 않고 기르는 게 맞는 거란다. 잘 키워봐라. 아이가 참 예쁘구나. 하셨고 남편이나 제 형제들은 별말이 없더군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면 될 텐데 그조차도 없이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지금에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 하면 될 일이었지만 그때는 왜 그런 걸로 화가 났는지 제 친오빠에게 오빠, 예쁜 딸 조카 생기니 좋지? 축하해. 라고 조금 큰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누나인 형님께서 그런데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아이 잃고 적적하고 그래도 입양이라니. 그것도 업둥이를. 남의 자식 그렇게 기르면 뭐가 달라지니? 라며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누나, 걱정은 고마운데 우리 선진이 우리한테는 찾아와준 고마운 아이야. 우리 선진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 이혼했을지도 몰라. 내가 불임이거든. 정말 운 좋게 석진이를 낳았고 너무 아프게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지만 우리에게 선진이가 와준 건 감사할 일이야.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 라며 신우이에게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리셨습니다. 민씨가 그래도 좋은 날 꼭 누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야겠니? 그만둬라. 민이 너도 그냥 축하해줘라. 라면서 중재해 주셨습니다. 그런 반응을 염려하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그냥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시며 훌쩍이시는 친정 어머니를 보는 일은 역시나 괴롭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선진이의 돌잔치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기분은 나아졌습니다. 그날따라 선진이가 엄마를 어찌나 찾으며 애교를 부리는지
그 모습에 사르르 마음이 녹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던 제 아이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석진이의 사고 때문인지 선진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소풍, 수학여행은 가보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이에게는 선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있었는데 라며 사고 이야기를 하며 가지 않는 게 엄마를 위한 일이라는 걸 중학생쯤 됐을 때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릴 때는 그저 안 된다는 말만 하면서 보내주지 않아 아이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내줄까 싶다가도 석진이가 떠올라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또 사고가 난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염려와는 다르게 선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데에 소질이 있는지 미술대회에서 상도 자주 받아와 거실 한편이 모두 아이가 받은 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저희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며 마음을 잘 표현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성적도 꽤나 좋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석진이를 임신했을 때 바라던 그 모습 그대로 자라주는 선진이를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선진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의 친엄마가 나타난다고 해도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 된다고 했지만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이가 제 친엄마 손을 잡고 가버리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아이를 저희 앞에 두고는 그냥 아이를 방치해놓고 낳았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나타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마음졸임이었죠. 남편 말대로 그냥 아이에게 잘 설명하고 아파한다면 그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 불안했지만 제가 먼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최대한 담담히 받아들여 줄 테니까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희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아이에게 최대한 잘 설명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제가 낳지 않았다고 제가 아이를 오냐오냐만 하면서 키운 건 아니었기에 혹시나 그런 순간에 상처를 받은 걸 떠올려 반감을 가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선진이도 몇 번 혼낸 적도 없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지 아이의 친엄마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미술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멘소리를 하곤 했지만 자취는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아이는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자? 라며 웃곤을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은 남편이 열심히 한 덕에 이쪽 지역에서는 꽤나 자리를 잡은 마트로 커졌기에 아이가 너무 원한다면 자취를 시켜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엄마가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차 뽑아달라고 할까? 하고 물었더니 엄마 그건 너무 사치야. 내가 무슨 돈으로 차를 유지하며 다녀. 내가 너무 힘들면 엄마나 아빠한테 태워다 달라고 할게. 라며 싱긋 웃는 아이의 모습은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9월이었기에 아이가 여름방학을 하고 함께 떠난 휴가지에서 저희 부부는 아이의 친엄마가 쓴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태껏 나타나지도 않는 친엄마를 굳이 알려서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차피 저희 부부의 친자로 호적에 올라있는 아이인데 이제와 나타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약속 장소에 그분이 안 나오셔도 우리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진짜 상관없는 거고 만약 나온다 해도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니까 이제라도 감사 인사해야지. 우리가 선진이를 키우면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을 그분은 못 누렸잖아 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에게 이렇게나 귀한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분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석진이에게도 예쁜 여동생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신 거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선진이가 석진이 대신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선진이는 선진이 그대로
사랑스럽고 특별한 아이더라고요. 그저 저에게는 귀한 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그간 하지 않았던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싫었지만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준 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의 판단으로 놓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친엄마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아이에게 바라는 점을 적은 편지인 줄 알고 웃으며 읽다가 손까지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참을 그러다 "이게 뭐야? 내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니야?" 라고 묻기에 "왜 아니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너가 엄마 아빠 딸인 건 달라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널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질 게 없고. 하지만 널 낳아주신 분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를 보내주실 때 20번째 생일에는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너한테 알리는 거야. 선진이 너가 하는 결정에 엄마 아빠는 따를 거야. 너한테 낳아주신 분과의 만남을 막고 감추는 건 그만큼 기회를 뺏는 거라는 생각에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족한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선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를 위하는 마음도 여전히 같아. 누가 뭐래도 너는 사랑스러운 내 딸이니까. 라고 하자 아이는 고개를 파묻더니 한참을 생각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저희 부부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너무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끼면서 키워주신 건 세상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라 혼란스러워요. 저한테 시간 좀 주시겠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저희 부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휴가지 주변을 산책하면서 먹을거리를 사들고 들어가 아이에게 권하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더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아이의 친부모의 그 편지 한 장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설명할 것도 없었고요.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아이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기는 했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지 말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끝나도록 별말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남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보조 교사를 하면서 바쁘기도 했지만 너무 아무 말이 없어 괜히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거나 저희 부부를 대하는 게 달라지진 않았기에 좀처럼 가늠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의 생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저희 부부에게 엄마 아빠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가 판단하신 게 맞았어요.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생일에 나가보려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낳은 자식을 남의 집 앞에다 버리고 가면서 이렇게 뻔뻔한 제안을 한 건지 궁금해서요. 그저 그뿐이에요. 엄마 아빠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인 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며 의연히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겨우 놓이더라고요. 마침내 아이의 생일날이 되자 저희 가족은 모두 그 역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같이 가길 원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주신 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희 쪽으로 와서는 저 혹시 아이 낳아준 사람 찾으러 오셨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희는 그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왔는데 바로 아는 체를 해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란 티를 내지는 못하고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아이는 그 여자를 유심히 보더니 정말 닮았네요. 저는 우리 엄마랑 제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낳아주셔서 그런지 확실히 닮긴 닮았네요. 라며 감정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그런데 저 왜 버렸어요? 라며 묻는데 그런 아이를 보는 그 여자분의 표정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보다는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분이 아이를 낳았을 당시에는 매우 나이가 어렸을 테고 그 나름의 사정이 있기는 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제 손을 잡더니 그런데 저희 가족이 아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분은 짧은 숨을 휴 하고 몰아쉬더니 그동안 여러 차례 찾아가 아이가 어떻게 크고 있나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으시면 자리를 옮겨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셔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제 아빠 곁에 앉고 저는 그 여자분 곁에 앉아 한동안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다시 한번 묻더군요.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분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흑흑거리고 울더니 겨우 진정을 하고는 저는 고아입니다. 제 기억 속에 그 어떤 곳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바로 취업을 했어요. 반값을 아껴보려 공장 바로 앞에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에서 지냈는데 그곳이 방마다 직원들이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다들 본가로 갔지만 저는 갈 곳이 없으니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에 일어나 보니 공장장이 저는 그 일을 당하고도 신고도 하지 못했어요. 신고를 해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가 있을 곳을 없애버리겠다는 공장장의 말에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고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임신이었죠. 점점 배가 부르니 저는 주변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고 근처를 배회했어요. 어떤 날은 노숙을 하기도 했죠. 그때 여기 계신 사장님께서 시식이라며 빵을 주시는데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며 살폈더니 아이를 가지시려고 병원에 다니시더라고요. 집도 부유해 보이고 아이도 원하시는데 힘드시다면 아이를 맡아서 길러주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처럼 고아원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라며 또 우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고아원에서 저는 매일 외로웠어요. 그런 환경에 제 아이까지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능력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제가 아이를 기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잠시 맡기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데리고 오자 싶어 그렇게 편지를 남기고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워주셔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염치 없게도 저는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아이 생일이 되어 혹시나 싶어 나와봤는데 계시기에 이번이 아니면 인사도 못하고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나섰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다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선진이라고 했지? 이름표에서 봤어. 너무 미안하다. 나 같은 여자가 너를 낳아서 미안해. 그런데 뱃속에 너가 생긴 걸 알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었어. 꼭 예쁜 딸과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나에겐 그조차도 사치였나 봐. 그래도 좋은 부모님이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아이에게 말을 하시니 아이는 부모님께 쓴 편지를 2달 전쯤 처음으로 보고 이야기를 듣기까지 솔직히 원망도 했어요. 뻔뻔하다고 욕도 했고요. 하지만 저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듣고 나니 이해도 가고 감사하네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 부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아이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종종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죠? 그렇다고 갑자기 엄마라거나 살갑게 지내는 건 바라지 마세요. 그래도 저를 지켜주신 분이니까 가끔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분은 고마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연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는데 다리를 쩔뚝거리시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건지 싶어 걱정이 되어 아이에게 받은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진이 엄마입니다. 잘 들어가셨는지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본이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던데 다치신 건가요? 라고 물으니 실은 아이를 낳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좀 불편해요.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보셨다니 부끄럽네요. 라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어디서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물으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은 역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신 것, 일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고 여태 혼자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렇게 지내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 아이에게도 물었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니 그분을 돕고 싶은데 괜찮겠니? 라고요.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분이 뻔뻔하게 받아도 화가 나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것도 마음이 쓰이네요. 어떻게 도우시게요? 라기에 일단 아빠 마트를 그 역 쪽에 하나 더 만들고 있잖아. 거기에 일자리를 드리고 치료도 받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늦었어도 재활치료라도 받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답하니 알겠다고 해. 그 분께도
아이도 좋다고 해서 저희도 큰 결심을 하고 연락드린 거예요. 저희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으니 그분은 우시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설득해 치료도 알아봐드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이는 3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그 아이가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저는 요즘 그 일로 자주 통화 중이고요. 몸이 무거운데도 학교에 나가는 중이라 힘들 것 같은데 엄마 걱정 마. 나 엄마 딸이잖아. 라며 웃기만 합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큰 아이에게 조카들 잘 태어나게 보살펴줘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겠죠. 그분은 혹시나 본인처럼 허리를 다쳐 아이가 아플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저도 걱정이 되어 지역에서 좋다는 병원으로 알아봐 데리고 다니는 중입니다. 아이가 그러는데 아이 때문에 유난 떨지 말라고 해놓고 더 유난 떠는 할머니 같다며 웃지만 그게 또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요즘 할아버지 된다며 신나서 사위랑 아기용품 쇼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첫 손주들이라 아주 양쪽 집안이 난리가 났네요. 저희 딸 순산하라고 기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복된 아이들이 나올 것 같아서요. 아들, 딸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왕절개로 낳으려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마도 한동안은 바쁠 예정이라 좀 지나고 전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